대부분의 파일럿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비행기에서 걸어 나올 수 있는 착륙이라면 모두 성공적인 착륙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안전한 비상 착륙이란 건 없습니다. 특히 물 위에 착륙해야 한다면 말이죠. 그렇지만 일부 뛰어난 조종사들은 많은 승객들이 타고 있는 거대한 여객기를 놀라운 능력으로 조종해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에게 승객들이 어떤 큰 부상도 없이 물에 불시착한 4가지 이야기를 소개할게요.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를 확인해 봅시다. 땅이 아닌 물에 내리는데 왜 여전히 착륙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그렇다면 좀 이상하지만 착수라고 해야 할까요? 다행히도 항공계에서는 이 문제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현재 물에 비행기가 불시착하는 것을 가리키는 특별한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상착수라고 하고 조종사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훈련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훈련 시뮬레이션을 사용할 수 없었던 1956년에는 더욱 그렇죠. 그 당시 최초로 여객기가 비상착수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비행기가 아닌 보잉 377 스트라토 크루저였는데 4개의 엔진을 장착한 거대한 여객기로 객실 여압 장치와 2층 구조 기능을 갖춘 최초의 비행기 중 하나였답니다. 2층 구조 덕분에 100명의 승객이 탑승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1956년 10월 16일 비행기에는 24명의 승객과 7명의 승무원만이 타고 있었습니다. 팬암 6편은 세계 일주를 할 예정으로 도중에 몇몇 경유지가 있었습니다. 이 비행은 호놀룰루를 출발하여 목적지인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기 전의 마지막 여정이었죠. 불행히도 비행기 고도가 오르던 중 절반쯤 고도에 다다랐을 때 비행기 엔진 중 하나가 속도 제한을 어기고 멈췄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비행기는 고도를 유지하지 못한 채 바다에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엔진인 4번 엔진도 오작동하기 시작하면서 문제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종사들은 남은 3개의 엔진을 사용하며 1524m의 고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였습니다. 여객기에는 샌프란시스코로 가거나 호놀룰루로 돌아갈 연료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비상 착수만이 유일한 선택이었지만 밤이었기 때문에 실행하기에는 너무 어두웠죠. 이 상황이 꽤 무섭게 들리겠지만 사실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겁나는 사실은 새벽까지 가능한 한 많은 연료를 태워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비행기의 무게가 가벼울수록 착륙이 용이하기 때문이죠. 햇빛은 조종사들에게 엄청난 도움이 되는데 바다의 표면은 항상 변화하고 항상 파도가 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비상 착수를 위해서 조종사는 비행기를 바람 방향과 직각을 이루면서 두 파도 사이에 내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행기가 반토막 날 거예요. 네, 비행기 착륙에 있어서 수면은 아스팔트보다 더 부드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비행기가 내릴 때 착륙 장치를 사용하면 파도가 바퀴를 부셔버려서 비행기 안으로 물이 흘러 들어갈 것입니다. 나쁜 생각이에요. 상상할 수 있듯이 물이 들어가면 비행기가 떠 있는 시간을 급격히 감소시킬 것입니다. 바다 한가운데에서 구조를 기다려야 할 때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다행히도 팬암 6편에 탑승한 사람들은 구조를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비상 착수는 아침 일찍 시속 165km의 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기체가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부서졌죠. 비행기가 가라앉는데 17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비행기에 타고 있던 31명 모두 안전했습니다. 비행기가 바닥으로 가라앉기 전에 구조 작업은 3분 만에 끝났습니다. 이 경우 조종사들을 칭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례 없는 일을 해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단한 일을 해낸 것은 그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예들도 있습니다. 1963년 여름이었습니다. 52명이 탑승한 투폴레프 Tu-124 비행기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상공에서 네바 강에 비상 착수하려고 선회하고 있었습니다. 이 비행의 문제는 탈린에서 비행기가 이륙한 직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비행기의 앞부분 기어가 접히지 않았고 비행기를 되돌릴 수도 없었는데 안개가 너무 심했기 때문입니다. 비행기는 모스크바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중에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은 상트페테르부르크였습니다. 현지 공항의 지상 서비스는 활주로를 제때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Tu-124는 연료가 너무 빨리 고갈되었습니다. 곧 엔진 한 대가 연료가 떨어져 멈춰섰죠.
조종사들은 탑승한 사람들의 목숨뿐만 아니라 머리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육지의 시민들 목숨도 그들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네바강에 비상 착수하기로 한 결정은 어쩔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조종사들은 도심 한복판에 있는 강에 비상 착수를 해냈을 뿐만 아니라 강 위에 있는 다리도 하나도 들이받지 않았습니다. 52명의 사람들은 모두 살아남았습니다. 기적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 의심의 여지 없이 영웅적인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적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비행기를 강이나 바다에 비상 착륙시키는 것과는 별개로 아무것도 모른 채 비행기를 물 위에 착륙시킨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사상자가 전혀 없이 말이죠. 이것은 바로 일본 항공 2편에 발생한 일입니다. 더글라스 DC-8기가 샌프란시스코 해안 물 위에 착륙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초기 보도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늘 대형 제트 여객기가 샌프란시스코만으로 추락했습니다. 해경은 비행기가 짙은 안개 속에서 뒤집힌 채로 발견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사실 보도가 약간 과장된 면이 없지 않지만 여전히 이상한 사건이었습니다. DC-8의 조종사는 물 위에 착륙하고 있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지상 관제소도 운항에 아무런 문제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비행기는 활주로에서 3.2km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실수는 안개로 인해 시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조종사가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특히 승객들에게 다행인 것은 비행기가 만에서 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바다는 수심이 7m밖에 되지 않아서 비행기가 가라앉을 수 없었습니다. 승객 96명과 승무원 11명은 전혀 부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멍이 든 사람도 하나 없었습니다. 이들은 곧 경찰과 해경 보트로 모두 구조되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탑승한 비행기를 비상 착수한 기록의 보유자는 US 에어웨이즈의 에어버스 A320편 1549편입니다. 허드슨강의 기적이라고도 알려져 있죠. 10년 전 1월 15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엄청난 비극이 될 수도 있었던 사건의 원인은 엔진에 충돌한 기록이 떼었습니다. 하지만 에어버스 조종사들의 숙달과 기발한 사고력 덕분에 탑승한 155명의 사람들은 부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에어버스 A320을 만든 엔지니어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사고들에 주목했습니다. 이 비행기에는 불시착 후 더 오랫동안 비행기가 떠 있도록 도와주는 비상 착수 버튼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행기 하부의 대부분의 구멍을 밀봉해서 내부로 물이 새어드는 것을 막습니다. 이 점이 허드슨강의 기적에 도움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조종사들은 충돌한 새들이 에어버스의 엔진을 꺼버렸기 때문에 비상 착수를 준비할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기체를 유지시킬 동력이 없었죠. 상황은 거의 900m 상공에서 일어났습니다. 유일한 선택은 미끄러지듯 하강하면서 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이 빨리 떠오르기를 바라는 것이었어요. 하강하면서 인근 활주로에 착륙 허가를 요청했지만 조종사들은 유일한 해결책이 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해결책은 에어버스 A320의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바로 위대한 허드슨 강이었죠. 비상 착수 자체는 가장 부드러웠다고는 할 수 없지만 가장 성공적이었어요. 조종사들은 다른 사람들이 모두 대피한 것이 확실해질 때까지 비행기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엔진이 없이도 얼마나 비상 착수가 정확했나 하는 점입니다. 비행기는 허드슨강을 운행하고 있던 여러 유람선 근처에 추락했습니다. 그래서 곧 도움을 받았고 어떤 배도 비행기에 부딪히지 않았어요. 이 이야기 중 가장 인상 깊은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